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죠. 사업소득. 사업소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을 잘 정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사업소득은 이론 시험이나 또는 실무 수행에서는 이론 시험에는 출제보험이 들어있죠. 그러나 실무 시험에서는 출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TAT 1급에서는 출제범위죠. 그러나 TAT 2급은 근로소득이 포함되고 사업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거죠.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주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죠.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반복적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어느 날 하루만 이 과세기간 중에서 하루 또는 뭐 한 2, 3일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사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있으면 이제 도자기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자기 축제 기간에만 축제장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소득이 아니죠. 그런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사업소득의 정의,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농업, 농업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광업, 제조업, 업종만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전기, 가스, 증기업, 수도, 하수업, 하수도업, 폐기물업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업, 그리고 운수창고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사업, 금융보험업, 업종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12번째 있는 것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랬네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무슨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빌려주면 그런 소득이 발생하죠. 임대사업 같은 경우. 자,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그랬네요. 이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겁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여서 또는 대여한 걸로 하고서 받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가 공익사업일까요? 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 이런 가스 사업 같은 거는 이제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통신선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전력에서 전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부동산, 논밭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데를 일부 이용해야 되는 그런 그 설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고압 철탑이라든가 그죠? 또 아니면 밑으로 매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관 같은 거. 그럴 때는 또 지하의 권리를 우리가 대여를 해주게 되죠. 그 부동산 소유자가. 그래서 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제 사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 다음에 14번째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그 다음에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 다음에 18번째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운반구죠. 이것 등 유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 그걸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거 사업소득으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우리가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서 과세를 하잖아요. 영업의 수익으로 잡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도에 따른 소득.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형자산은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데요. 유형자산 중에서 두 가지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개인이니까.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이것은 분류과세로 봐요.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분류과세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형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을 제외한 겁니다. 차량 운반구나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만 사업소득에 포함시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그래서 사업이라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라면 이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업종들, 교육 서비스업,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이런 것 쭉 나열했잖아요. 이와 유사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 자, 사업소득의 종류를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적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보통 농사 짓는다 하면은 논에서 쌀을 생산하고 밭에다가 밭작물 하면은 이제 그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콩도 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밭작물이라고 하죠. 이런 이 논밭에다가 우리 식량과 관련한 이런 작물을 생산해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비과세 적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우리가 임대하면은 임대사업자로 보잖아요. 하지만 주택이 하나인데 그 주택을 내가 임대하고 다른 장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직장이 바뀌었다든가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때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현재 집을 임대 주고 갈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비과세. 근데 가로 속에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죠. 한 개의 주택이 있는데 미국에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임대해주고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된다. 사업소득으로 본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이라고 해도 기준시가 기준으로 12억 원 초과한 주택은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러지 않은 주택만 비과세다 이런 얘기고요. 농어가 부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부업활동 비과세.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막걸리 같은 것을 우리가 전통주라고 하죠. 비과세입니다. 막걸리 사업하는 거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근데 600만원 이하 연간 600만원 이하에 대해서 5년 이상 나무를 키워서 벌채하고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밑에 어업,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우리 어민에게 비과세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비과세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시험에서 대두되었던 것은 맨 처음에 있는 논밭의 작물 생산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보기로 많이 나오니까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소득 하면 여러분은 비과세라는 거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금액에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 우리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자, 필요경비는 이제 우리가 장부에 의해서 기록을 되어야 되죠. 증명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총 수익금액에서 모든 경비를 뺀 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 있죠. 당기순이익.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또 소득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불산입 또는 수익 불산입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사업소득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사업소득 금액은 우리 재무회계의 당기순이익의 산출과정과 같다. 총수익금액을 필요경비로 뺀 거니까 총수익금액은 우리 매출액이라고 본다면 필요경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자,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극히 일부 있어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건용역사업자의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자, 요 두 가지를 보시면은요, 세율이 똑같습니다. 3%로. 자, 의료보건 용역이다 그러면 이제 병원의 용역이 바로 의료보건 용역이죠. 그래서 병원도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소득세를 다루는 거니까. 그럼 개인 병원은 우리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데 원천징수를 언제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 5만 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의사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개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병원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의료보건용역의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냐면 가령 이천시에서 이천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근데 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날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외과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출장을 합니다. 출장을 의뢰하고 하루 출장비를 정하죠. 서로 약정을 해서 그날 만약에 100만 원의 의료보건 용역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에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천시에서 아니면 그 주최한 기관에서 그 병원에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때 지급하는 자도 뭐예요? 사업자잖아요.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개인 환자들이 그 병원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가 안 되는 거니까 대부분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많이 안 돼요.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의료보건 용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원천징수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의 인적 용역 하면은 학원이 가장 일반적이죠. 학원. 자, 교육 서비스업이 면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도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면세 사업자의 학원의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소득이 수강료만 있는 게 아니고 위탁 수업 같은 게 있죠. 위탁 수업. 뭐 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어느 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비맥주에서 오비맥주 사무직 직원들의 세무지식을 위해서 무슨 세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위탁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끝나고 나서 오비맥주가 우리 학원에게 그 교육비를 지급하죠. 그럼 지급하는 오비맥주는 사업자죠.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할 때 그 우리 저에게 지급하는 그 교육비의 3%를 공제하고 하는데 이 3%가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의료보건 용역과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의 인적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같습니다. 의료보건 용역도 면세 사업자예요. 의료보건도 면세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 용역도 면세 사업. 그래서 세율이 같은 것이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경우가 뭐가 있냐면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좀 높습니다. 20%. 그 다음에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요. 봉사료 5%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봉사료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인적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골프장에 그 캐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캐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골프장의 종업원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자예요. 종업원으로 그 채용을 하게 되면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것 등이 이제 그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 형태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번호를 등록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봉사료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개인하고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그 캐디는 그것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회사에서 지급할 때는 5%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골프를 치는 사람은 그냥 회사에다 내죠. 회사에다 내지만 그 캐디 서비스는 원천징수를 하고 개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그리고 노점 상인에게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나 노점 상인은 납세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납세조합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의 원천징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분리과세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과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라든가 하나. 아까 그 12억 원 초과되는 그 주택의 경우는 하나지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규모 임대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모두 종합과세가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모두 종합과세가 된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가 없는 거죠.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소득은 이렇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찝어드린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된 거 여러분 정리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소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이제 그 TAT 2급에서 보면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 실무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TAT 2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TAT 1급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험에 나오죠. 자, 근로소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자,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입니다.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으면은 그거는 사업자예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출근하고 알아서 서비스하고 오늘 이만큼만 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는 용역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비독립적이라 하는 것은 채용을 당하는 거죠.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용관계. 그래서 고용관계에 있어야 되고 비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이게 근로용역이 됐다. 자,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받는 돈이 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까요? 근로소득, 기밀비, 판공비라고도 하죠. 교재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네, 이런 거 이제 이런 명목으로 급여를 받을 때 같이 받기도 하고 따로 받기도 하고 그러죠. 전부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뭐 이렇게 수당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죠. 다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당이죠. 4번에 있는 것도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이런 성격의 급여. 그 다음에 5번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우리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주택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회사가 사택을 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예요. 주택을 제공받는다라는 거 내용 볼까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네. 그래서 주택을 제공받은 이익에 대해서 전부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 아니고 여기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는 거죠. 첫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예, 주주도 아니고 출자자도 아닌 임원이나 종업원이 되겠죠. 예, 종업원 밑에 따로 나오네요. 예, 사택을 제공받는 건 그거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사택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니까 내가 만약에 사택이 없으면 거기 월세를 계산해서 내야 되겠죠. 그 월세만큼을 이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음에 소액주주인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은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임원이 아닌 종업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주로 공무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무원,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은 주주가 받거나 출자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근로소득이다. 주주가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죠. 주주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배당으로 처분해야 될 것이고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인데 출자자도 이제 주주나 법인이면 주주예요. 그래서 주주에게 사택을 주는 것은 나중에 배당으로 처분할 겁니다. 다음에 6번.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유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거는 근로소득이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금, 대여에 대한 이익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이 대기업만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전세자금 아니면 주택 구입자금 이것을 회사로부터 아주 싼 이자로 뭐 1% 이렇게 하면 시중에 이자가 5%인데 회사에서 1%나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 갭이 그 차이 있죠. 만약에 4% 싸게 받았다 그러면 그 4%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그런데 중소기업 종업원에게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수당이죠. 또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다음에 8번째 시간의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그 다음에 9번째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 그러니까 월액은 월정액이에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거. 연액은 1년에 얼마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죠. 다음에 벽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거 근로소득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 자, 우리가 이 회사에 주로 그 경영자들이 자기가 경영을 하는 동안에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다만 주식으로 그 뭡니까 급여를 대신해서 받는다 이런 것을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11번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그래서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법인이나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그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사가지고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과세한다는 것이죠. 또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거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자, 아까 법인세법에서 상여로 처분된다. 아까 법인세법에서 그 배당으로 처분된다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배당으로 처분된 건 배당소득. 여기서는 상여금 성격이 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종업원의 그 근로자의 상여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근로자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상여금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15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자, 원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잖아요. 분류과세이니까 종합과세인 근로소득이 아닌 건데 퇴직금 안에 퇴직금이 아닌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퇴직금이라 하는 것은 그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만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24년도에 퇴직을 할 경우에 2년분 급여를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 퇴직자를 신청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의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따르면 퇴직금이 가령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빨리 회사 입장에서 퇴직을 권장하기 위해서 2년치 급여를 퇴직금과 함께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치 급여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 1억 원 중에서 그 2년분 급여로 조건을 내걸은 그 2년분 급여는 사실상 퇴직금이 아닌 거죠. 그게 여기 15번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거.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분류과세 하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상당히 또 큰 표가 뭐가 있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어요. 비과세 근로소득.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옆에 있는 표에서 정리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전체 모든 수당과 또 지급받은 금액을 다 포함을 했고요. 지금 여기 괄호 3번에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그것 중에서 비과세되는 것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비과세 적용은 다양한 비과세를 적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근로소득의 비과세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의 범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